자, 이제 12장 최적과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과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경제 상태를 판단할 때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자, 따라서 과세를 부과할 때에도 효율성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공평성까지 달성하는 조세를 최고의 조세라고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최적과세라고 하는 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소득 분배의 공평성까지 달성하는 조세를 최적의 조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세를 어떻게 부과해야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의가 바로 최적과세론이에요. 자, 이러한 최적과세론은요, 두 가지 논의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최적 물품세 이론이에요. 자, 물품세 중에서는 어떻게 조세를 부과해야 최적의 물품세가 되겠느냐? 또 두 번째가 최적 소득세 이론이에요. 자,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해야지만 최적의 소득세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최적 조세 이론은 최적 물품세 이론과 최적 소득세 이론으로 나뉘는데, 방금 제가 최적의 세금이라고 얘기하려면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앞에서 제2장 후생경제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엄밀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최적 과세론에서는 원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는 것과 공평성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는 최적의 조세 구조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공평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이쪽 파트에서도 효율성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로 효율성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자, 효율성과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상충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평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데, 자, 따라서 효율성과 공평성 간의 적절한 조합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느냐가 바로 두 번째 고려사항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최적 과세 이론은 최적 물품세 이론과 최적 소득세 이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로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효율성과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를 추구하면 다른 한 가지가 부족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최적 물품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 조세 구조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해서 사회 후생을 극대시킬 수 있는 조세 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조세 구조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양자의 적절한 조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공평성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다른 말로 수학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효율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효율성 상실은 다른 말로 초과 부담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하면 초과 부담의 크기를 극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최적 물품세 이론 들어갈 건데, 맨 처음에 램지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램지 규칙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역탄력성 원칙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떠한 조세를 부과하면 재화 간의 상대 가격 체계에 교란이 발생해서, 다른 말로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초과 부담이 생긴다라는 걸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초과 부담이 생기는 원인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중립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완벽한 중립
중립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초과 부담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자, 맨 처음에는요. 어떻게 조세를 부과해야 자, how라고 할까요? 자, 어떻게 조세를 부과해야 초과 부담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이게 고민이었어. 어떻게 하면 초과 부담이 없는 완벽한 중립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연구해 봤는데 중립세가 없대. 왜 없냐면 여가에 대한 조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는 존재할 수가 없대. 그래? 그러면 초과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 초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초과 부담을 가장 적게, 가장 최소한만 생기게 할까? 자, 미니멈. 어떻게 하면 이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조세를 조금 거두면 되겠죠. 자, 세율을 아주 낮게 부과해서 조세를 아주 조금만 거두면 초과 부담이 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초과 부담의 크기는요. 2분의 1 곱하기 t제곱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씁시다.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곱하기 p 곱하기 q인데 일반적으로 이 약식 공식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과 부담의 크기는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초과 부담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세율의 크기를 아주 낮춰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조세 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정부도 나라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세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1년에 500조가 필요해라고 하면 세금을 징수해서 500조의 조세 수입을 정부도 이렇게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부담을 낮추자고 세율을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의가요. 초과 부담은 극소화하기는 극소화할 건데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냐면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는다는 전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는데 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자, 만약에 어떤 나라가 1년에 100조 원의 조세 수입을 징수할 거예요. 100조 원을 조세를 징수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100조의 조세를 징수할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극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보니까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조세를 부과한다면 초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기왕이면 같은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조세를 연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초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계 초과 부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계 초과 부담은요. 조세를 더 징수함에 따라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초과 부담의 크기를 한계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단위를 쪼개서 세금을 1원 더 징수하면 자, 기존에 징수하고 있었던 세금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미 초과 부담 생기고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세금을 1원 더 징수할 거예요. 세금을 1원 더 징수하면 그만큼 초과 부담이 더 생길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조세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른 말로 세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초과 부담의 크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1원 더 징수하면 현재 징수하는 조세 수준에서 조세를 1원 더 징수하면 그것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이 약간 더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한계 초과 부담이라고 합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수평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T1의 조세를 부과해서 현재 공급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삼각형 면적이 초과 부담이라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현재 초과 부담은 A만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초과 부담 없는 거 아니야. 있다니까요. 현재 A만큼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1원의 조세를 더 징수하려고 해요. 1원. 만약에 현재 여기서 지금 징수하는 조세가 100원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100원만큼의 조세를 징수하니까 여기 A만큼의 초과 부담이 생기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1원의 조세를 더 징수하겠대. 그 말은요. S 플러스 100이 아니라 S 플러스 100
1이 되겠다 이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1원 딱 여기 1원 1원만큼을 더 징수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조세를 1원만큼 더 징수하게 되면 S곡선이 아주 약간이지만 약간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요 점이 약간 더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이러한 추가적인 초과부담 면적을 더 만들어낼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1원의 크기보다 조금 더 충분하게 얘를 올렸고 그래서 여기 B 면적이 충분히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여기 B에 해당하는 면적은 왜 생긴 건가요? 조세를 1원 더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긴 초과 부담의 크기예요. 바로 이게 한계 초과 부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한계 초과 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것을요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린 결국 결론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결론식을 제시하면 이렇게 결론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X제에 세금 1원을 더 추가로 징수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초과 부담은 2X분의 델타 X예요. 자, X값은요 원래 X제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원래 X제가 몇 개 수요하고 있었는데 자, 세금 조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X제의 수요량이 델타 X개만큼 감소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X제 수요량의 감소분이 델타 X예요. X는 원래 조세 부과 전 수요량이고 델타 X는요 그 조세 부과로 인해서 감소한 X제의 수요량이에요. 만약에 X제가 원래 100개가 수요되고 있었어요. 그죠? X가 100개가, 요 앞에 2는 무시할게요, 여러분. 요 2는 무시하고 일단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X제가 현재 100개가 수요되고 있었는데 조세를 부과했더니 X제에 대한 수요량이 10개가 줄었어. 야, 10개가 줄었어. 그럼 X제의 감소분은 10개겠죠? 그럼 얘가 바로 10%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0%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조세 부과로 인한 수요량 감소율이죠. 그죠?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했냐를 그 비율을 보여주죠. 그죠? X분의 델타 X는 수요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세가 1원 더 증가해서 그로 인한 X제의 수요량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한계 초과 부담이 2X분의 델타 X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제화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X제, Y제. X제, Y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자, X제에다가 조세 1원을 더 부과하면 한계 초과 부담이 2X분의 델타 X만큼 생긴대요. 자, 그리고 Y제에도 조세 1원을 더 징수하면 2Y분의 델타 Y만큼 한계 초과 부담이 생긴대요. 여러분 한계잖아요. 우리 이미 몇 번 반복했지만 한계 나오면 이 둘이 어떠한 관계일 때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론이 도출됩니까? 결국 이 둘이 같을 때예요. 왜 같을 때인 거 하니? 만약에 얘가 4고 얘가 3이라고 해볼게요. X제한테 조세 1원을 더 징수하면요. 한계 초과 부담이 4가 생겨요. 초과 부담이 4만큼 더 생긴다고요. 근데 Y한테 부과하면 3밖에 안 생겨. 그러면 기왕이면 조세 1원을 더 징수하려고 할 때 어차피 X제에서 거둔 1원이나 Y제에서 거둔 1원이나 같은 1원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같은 1원을 징수할 거라면 Y제한테 조세 1원을 부과하는 게 초과 부담이 덜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X제에 대한 조세액을 줄이고 Y제에 대한 조세액을 늘리는 것이 최적인 거예요. 자, 반대이면요. 역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두 제와 사이에 조세액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더 이상 초과 부담의 크기를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바로 그때가 요 둘이 같을 때예요. 따라서 요거 결론, 요거랑 요게 같아지도록 조세를 부과할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초과 부담의 크기를 사회적으로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2하고 2가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요 2를 없애줄 거예요.
요 2를 없애주면 이제 요것만 남고 이제 요것만 남거든요. x분의 델타 x는 뭐죠? 바로 이게 수요량 감소율이야. 그러면 y분의 델타 y는 뭐죠? 바로 이게 y제의 수요량 감소율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램지 규칙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램지 규칙은요. 교과서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초과 부담이 극소화되려면 같은 조세 수입을 얻는다는 전제가 늘 깔려 있는 거예요.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그것을 전제할 때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려면 조세 부과로 인한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도록 세율을 설정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우리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램지 규칙은 이런 거예요.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초과 부담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초과 부담이 생기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X제에 대한 조세 1원을 줄이고 대신 Y제에 대한 조세 1원을 늘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초과 부담의 크기를 1만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얘랑 같아지도록 조세를 부과할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랑 얘를 같다라고 놓으니까 2가 약분돼서 결국 요것만 남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X제의 수요량 감소율이고 요거는 Y제의 수요량 감소율이니까 결국 램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하려면 두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 조세로 인한, 그죠? 조세로 인한 얘한테도 조세 부과하고 얘한테도 조세 부과하는데 두 재화의 조세로 인한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조세를 부과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램지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램지 규칙이에요. 암기해 주시고요. 원리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뒤로 역탄력성 원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논리가 바로 이어져요. 자, 보니까 X제의 수요량 감소율, Y제의 수요량 감소율이 같도록 조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각각의 재화마다 뭐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얘가 X제에 대한 그거고, 자, 얘는 Y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게요. 자, 보니까 얘는 5고요. 얘는 3이래요. 자, 그러면 똑같이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가격이 X제의 가격이 1% 상승하고 Y제의 가격이 1% 상승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X제의 경우에는요. 수요량이 몇 퍼센트 감소하죠? 5% 감소해요. Y제는요. 3%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조세 부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로 인한 동일한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수요량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가 동일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했었을 때 그로 인한 수요량의 감소량과 감소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뭘 공부했죠?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도록 조세를 부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똑같이 1%의 조세를 부과하고 똑같이 1%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해도 얘의 수요량 감소율이 훨씬 더 크다고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얘가 훨씬 더 커. 그러면 얘의 수요량 감소율과 얘의 수요량 감소율을 똑같이 맞춰주려면 얘는 세율을 낮춰야 돼. 얘는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덜 감소하겠죠. 그 얘는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는 얘는 약간 세율을 높여줘야 돼. 그래서 이 둘을 요렇게 맞춰줘야지만 세금을 부과했었을 때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냐면 탄력적인 재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돼요. 반대로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게는요, 세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 부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의 수요량 감소율과 얘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두 개의 공이 있는데, 자, 탱탱공이 있는데, 탱탱공 아시죠? 자, 얘는 굉장히 탄성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뜨려도 굉장히 높이 뛰어오릅니다. 탱탱 하면서 엄청 탄력이 좋은 공이에요. 얘는요, 탄성이 낮은 공이에요.
탄성이 낮아서 자 떨어뜨리면 잘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는 공이에요. 그냥 이렇게 턱턱턱턱 그냥 땅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얘하고 얘를 딱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다시 튕겨서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오게 하려면 얘는요 약한 힘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얘는요 좀 세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둘이 떨어졌을 때 땅바닥을 찍고 다시 튀어오르는 높이가 동일해지도록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같은 힘으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튀기면 얘가 훨씬 더 크게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한 번 튀었을 때 같은 높이로 올라오게 하려면 얘는 힘을 약하게 줘야 되고 얘는 힘을 약하게 줘야 되고 이게 곧 이 얘기죠. 얘는 좀 힘을 강하게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 둘이 한 번 튀겼을 때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조세를 부과하려면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수요량 감소율이 조금 내려갈 거고 자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얘는 조금 더 수요량 감소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 둘을 맞출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원리를 램지 규칙에 반영하면 바로 이러한 역탄력성 원칙이 도출이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반대로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지만 초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반영해서 램지 규칙의 수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러한 새로운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램지 규칙에서 이 역탄력성 원칙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30페이지에 도출 과정 나와 있거든요. 딱 보자마자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직관적인 느낌이 딱 드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됩니다. 결론만 알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역탄력성 원칙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모두 알고 계셔야겠죠. 램지 규칙 암기하시고 역탄력성 원칙 암기하셔야 되는데 공식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암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입실론 x와 tx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잖아요. 바로 이게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요 분수값은 어떻게 돼요? 요 분수값은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면 그만큼 분수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분수값이 작아지니까 등호니까 이 분수값도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tx가 커져야겠죠. 그러려면 tx가 작아져야겠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얘는 작아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그렇게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역탄력성 원칙입니다. 요거는 공식도 암기하셔야 되고 원리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설정하면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이제 단순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X제와 Y제가 있었을 때 초과 부담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로 하면서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민간의 의사결정이 많이 교란되어서 초과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질 거고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조세를 부과해서 이 둘의 크기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역탄력성 원칙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역탄력성 원칙은요, 각 재화마다 다른 크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X제에게는 낮은 세율, Y제에게는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세율이 아니에요. 자, 이것의 다른 말을 단일 세율이라고 하는데 단일 세율이 아니다. X제에도 Y제에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X제에는 낮은 세율, Y제에는 높은 세율 이런 식으로 재화마다 차별적인 또는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등 세율로 부과해야지만 초과 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and 두 번째, 이건 지금 X제나 Y제 이러한 재화에다가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의
물건에게 조세를 하는 간접세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세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측면에선 좋죠. 왜? 초과 부담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생활 생필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요. 왜? 이거는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러한 품목이란 말입니다. 제가 늘 예시한 게 있죠. 특수 이유식, 분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도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러한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또는 뭐 쌀이라든가 비누, 치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야 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자, 근데 사치품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생필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고 사치품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필품은요, 주로 저소득계층이 많이 구매하죠. 주로 저소득계층이 많이 구매하고 사치품은 고소득계층이 많이 구매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생필품에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루이비통, 샤넬 이러한 사치품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유리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의 소득분에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조세액의 크기를 구해보면 역진적인 성격의 조세가 된다는 거죠. 역진적인 성격의 조세는 부자가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내고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역진적 성격의 조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소득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면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공평성을 달성하려고 하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소득 분배의 공평성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것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적 물품세 이론의 한계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콜렛 헤이그 규칙을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없다. 자, 이 말을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재정학에서 이 문장과 이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속상한 거죠. 콜렛 헤이가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여가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면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콜렛 헤이그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여가에 과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가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할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컴퓨터 모니터를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가 자체에 대한 과세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가를 보내려고 하면 뭔가 구입하는 게 있죠. 우리가 축구를 하려고 하면 축구용품을 사고 골프를 치려고 하면 골프용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가를 보낸다고 하면 그 여가와 보완제 관계에 있는 재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재화에 과세를 하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효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가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여가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구입하는 게 있는데 뭐 캠핑 용품이라거나 스포츠 용품이라거나 헬스장 이용권이라거나 이렇게 여가를 보낼 때 사람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보완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가와 보완제. 이해하시겠죠? 여가를 보낼 때 같이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여가의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과세를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가와 보완제 관계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여가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가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여가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거나 뭐 책이라거나 책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뭐 일할 때 쓰는 공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일이 아니라 여가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쓰는 그러한 재화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여가의 대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여가의 대체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조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여가가 여기 있으면 여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세할 수는 없으니까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조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게 콜렛 헤이그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세를 하면은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해서 과세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중립세에 조금 더 가깝게 조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세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조세해서 최대한 중립세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이고 아이디어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최적 소득세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최적 소득세 이론도 어떻게 소득세를 부과해야지만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연구한 최적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품세이기 때문에 간접세 형태예요. 자, 간접세이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누진세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개개인마다 부과하는 직접 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진세 부과가 용이해요.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앞서 살펴본 물품세에 비해서 공평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누진도를 높이게 되면 자,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세의 누진성을 높이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초과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 초과부담의 크기는 2분의 곱하기 t 제곱 곱하기 입실론 곱하기 pq잖아요. 자, 그래서 세율을 2배 높이면 초과 부담의 크기는 4배나 커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 한계 세율을 높이면 그만큼 초과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본격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먼저 선형 누진세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선형이라는 거는요,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 자, 한계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이 내야 되는 조세액이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세수곡선이라고 하는데, 세수곡선.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세수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왜? 한계 세율이 일정하니까. 자, 우리 요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나 접선의 기울기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누진세예요. 누진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평균 세율은 곡선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측정하는데,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급경사가 되죠. 더 급해지죠. 따라서 평균 세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누진세예요. 아시겠죠? 얘는 누진세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선형 누진세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선형이야.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세율이 일정해서 세수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누진세이기 때문에 원점과 직선상의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수 곡선이 출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 누진세인지 비례세인지 또는 역진세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 요거 앞에서 이미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만약에 세수 곡선이 이렇게 세로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세로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평균 세율이 점차 작아집니다. 점차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역진세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원점을 통과한다 라고 하면은 자, 원점과 이 곡선상의 어떤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그은다고 해도 그 기울기가 일정해요. 일정한데 그 기울기가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 경우에는 비례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수평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평균 세율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누진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선형 누진세의 경우에는 조세 곡선이 세수 곡선이 수평축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세수 곡선이 세로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역진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점에서 출발하면 비례세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건 다 안다는 전제하에 다음 수업을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형 누진세를 그래프로 그리면 저렇게 그려지는데, 대체 요 점은 뭐고 여기 구간은 뭐냐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선형 누진세 하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소득이 Y0까지 와야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Y0를 넘어서야지만 그때부터 내야 하는 조세액이 발생하게 돼요. 소득이 Y0가 될 때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그렇게 생겼죠. 수평축이 소득이고 세로축이 조세액이기 때문에 이 조세액이 양수값을 가지려면 이 사람의 소득이 Y0를 넘어서야 돼요. Y0를 넘어서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그 소득에, 그것을 초과하는 소득의 일정 %로 조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소득이 Y0일 때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따라서 소득이 0원에서부터 Y0까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낼 세금이 있다 없다? 낼 세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가로축 절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로축 절편을 구하려면, 자, t가 0일 때죠. t가 0일 때니까 넘기고 t를 보내면 y가 t분의 a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y0는 t분의 a 값이 됩니다. 자, 여기 수평축 절편이 t분의 a 값인데 소득이 t분의 a보다 작을 때에는 낼 세금이 없어. 자, 소득이 t분의 a보다 커져야 t분의 a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계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소득이 0에서부터 t분의 a 사이에 있는 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대체 요 직선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여기는요, 보조금을 의미해요. 여기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조세가 양수값일 때는 조세를 의미하지만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음수값일 때는 반대로 보조금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조세는요, 국민들로부터 돈을 뺏는 게 조세이잖아요. 그런데 자, 돈을 500원을 뺏으면 세금 500원을 징수하는 건데, 자, 돈을 뺐는데 마이너스 500원을 뺏는다? 이 말은 사실상 500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의 세금은 보조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음의 세금은 보조금이다. 자, 따라서 요 구간은 소득이 Y0에 미치지 못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너한테는 그때 이만큼의 보조금을 줄게. 어떤 사람의 소득이 이만큼이야. 넌 그러면 이만큼의 보조금을 줄게. 저는 소득이 빵원인데요. 빵원이야. 그럼 넌 요만큼의 보조금을 줄게. A1만큼의 보조금을 줄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여기죠. 0과 Y0 구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부의 소득세제라고 해요. 부의 소득세제. 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선형 누진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형 누진세에서는 요 구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전제한다? 아니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소득이 Y0가 될 때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을 뿐이야.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걷지 않을 뿐이야. 넌 아직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소득이 Y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너 그럼 이제 Y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몇 %의 세금을 내. 이렇게 세금을 누진세 방식으로 징수하는 게 바로 뭐다? 선형 누진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소득이 Y0 이하인 사람들한테 너 소득이 요거밖에 안 돼? 넌 그러면 요만큼 보조금 받아. 넌 소득이 요거밖에 안 돼? 넌 그러면 이만큼 보조금 받아. 넌 소득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최대 요 A1의 보조금을 받아. 라고 하면 바로 그게 뭐예요? 부의 소득세제야.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의 함수식이나 그래프의 모습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는데 다만 소득이 0에서 Y0 이 사이 구간에 대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 그것을 부의 소득세제라고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Y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만 징수하면 우리 그것을 선형 누진세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용어와 개념을 구분을 해 주세요. 자, 너무 필기를 많이 했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선형 누진세란 한계 세율은 일정하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은 증가하는 조세 구조를 말한다 라고 하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함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함수식에서 한계 세율이 어디에 있냐면 요 앞에 y 앞에 있는 이 개수 t가 얘가 한계 세율이에요. 얘가 한계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1원 증가할 때마다 거기에 t만큼 곱한 것만큼 조세액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 t가 한계 세율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밑에 2번 보니까 소득이 y0에 미달할 때까지는 조세액이 0원이므로 한계 세율이 0이다. 자, 이때까지는 세금을 아예 징수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한계 세율이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소득이 y0를 넘어서면 조세가 부과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적인 조세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넘겨보시고요. 양가로 2번 볼게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는 정액 보조금의 크기가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득이 0인 사람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이 A1이죠. 우리 저 A를 소득이 0일 때 지급하는 정액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보조금, 이 구간에서의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부의 소득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으면 우리 그것을 선형 누진세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우리는 지금 선형 누진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보조금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프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는 저 A 값이 커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요. 자, 이 우리 세수 곡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가 더 커지면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이 있고 마이너스 500이 있으면 수학적으로는 얘보다 더 작은 수죠. 작은 수죠.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음수 기호는 떼고 요 A 값의 절대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300보다는 마이너스 500이 A 값이 300에서 500으로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A 값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자꾸 이렇게 산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절대값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액 보조금을 늘리면 이론적으로 늘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더 확대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종전에는 소득이 Y0인 사람들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얘를 Y4라고 할까요? 자, 이제 Y4. 자, 이제는 소득이 Y4인 사람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이잖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고소득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계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종전에 징수했던 조세 수입에 비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액 보조금을 늘려서 세수 곡선을 아래로 낮추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 적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조세 수입이 이렇게 적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세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액 보조금의 크기를 높여버리면 자, 이러한 일정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이 세수 곡선의 그래프가 더 급경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급경사가 된다는 얘기는 곧 한계 세율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한계 세율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A 값을 높였더니 조세 수입이 부족해집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져.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세 수입을 다시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율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과부담을 구하는 공식에서 본 것처럼 초과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율을 높여버리면 초과부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세율이 높아져서 초과부담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A를 높이자니 초과부담이 많이 생겨. 그렇다고 초과부담을 낮추자고 한계 세율을 낮추자고 하니 공평성에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양자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형 누진세 하에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액 보조금의 크기를 늘리면 된다. 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세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효율성이 많이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부의 소득 세제와 똑같아요. 여러분, 부의 소득 세제와 선형 누진세는 요 구간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러한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부의 소득 세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요 구간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주려면 보조금을 줄 재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조금을 늘리고 싶으면 더욱더 많은 보조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부자들한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초과 부담이 대폭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똑같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공평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자, 우리 이러한 조화를 판단할 때 몇 가지 판단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요. 자, 스턴이라는 사람의 연구 내용인데 첫 번째, 노동 공급이 임금의 탄력적일수록 소득세율은 낮아야 한다. 근데 이거요,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자, 노동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율을 많이 부과하면 노동 공급이 임금의 탄력적일수록 노동 공급은 조금 감소할까요? 많이 감소할까요? 많이 감소하겠죠. 탄력적인 경우에는 동일한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노동 공급이 대폭 감소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세금 부과하는데 그럼 안 할래. 이러한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이 크게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 경우에는요, 초과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노동 공급이 임금의 탄력적인 경우에는 자, 똑같은 세금을 적용해도 노동 공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초과 부담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매우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율을 높게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클수록 소득세율은 높아진다. 자,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한 걸 좋아해.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마다 공평성에 대한 관념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북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평성에 대한 생각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평성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이쪽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더 커요.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더 큽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세율이 거의 뭐 한 50%, 60%에 가까워서 100만 원을 벌면은 거의 50만 원, 6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많이 벌려고 해봤자 벌 것도 없거니와 벌 것도 없고 그리고 벌어봤자 어차피 반 이상을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그냥 복지제도의 혜택 누리면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 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격차가 큰 거를 못 견뎌.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의 이 격차가 큰 거를 못 견딘다는 거죠. 이거를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공평한 걸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소득세율은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율이 높아야지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잖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소득세율은 높게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참고사항인 겁니다. 지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정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사회가 그러한 사회라면 어떤 사회가 이러한 사회라면 소득세율은 낮아야 되고 어떤 사회가 이러한 사회라면 소득세율은 높아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획득 능력, 다른 말로 기술 분포라고 하는데 이것의 차이가 클수록 소득세율은 높아야 한다 이 얘기인데 소득 획득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 그 소득을 이만큼 벌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요거밖에 벌지를 못해. 라고 하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빈부 격차가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회가 이렇게 소득 획득 능력의 차이가 크다라고 한다면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지만 빈부의 차를 줄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만약 이 사람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아예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얘한테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요렇게 둘이 이렇게 어피스테질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높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세수 목표가 클수록 당연히 세율은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할수록 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스턴의 연구 내용은 어떠한 하나의 확실한 정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려하면 된다 정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동 공급이 임금에 탄력적이면 소득세율은 낮게 부과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소득세율은 높이 부과해야 되고 부기록 떠올리세요. 자,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날수록 세율은 높아야 되고 세수 목표가 클수록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니까 세율은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